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밥 브록터, 부의 시크릿입니다. 출판사는 부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밥 브록터, 세계적 베스트셀러 시크릿을 통해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제로 증명해낸 전설적인 자기계발 구루이다. 1934년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태어났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은 당신 것이다. 내일 아침 밝았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은 이제 막 잠에서 깨었다. 침대 발치에 금박지로 아름답게 포장된 선물 상자가 놓여있다. 상자에는 당신의 이름이 적혀있다. 당신은 벌떡 일어나 상자를 집어 포장을 뜯는다. 그 안에는 성공이, 앞으로 인생에서 펼쳐질 성공이 들어있다. 어떤 친절한 인도자가 당신이 잠든 사이에 이 선물을 주고 갔다. 성공은 당신 것이다. 이제 당신은 성공했다. 당신이 받은 선물은 어떻게 생겼는가? 무슨 색깔인가? 크기는 어떠한가? 누군가를 만나면 이 선물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성공이란 선물을 받으니 기분이 어떤가? 남은 인생에서 성공한다는 것을 알고 나니 흥분되는가? 이쯤에서 당신은 내가 만화책을 쓰고 있다고, 엉뚱한 상상이나 하고 있다고 웃어 넘길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친구여, 이건 환상이 아니다. 당신이 앞으로 인생에서 펼쳐질 성공을 선물 받은 것은 진실이다. 당신은 이제 성공했다. 당신은 이런 진실을 모를 수도 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성공을 누리지도, 사랑하는 사람과 성공을 나누지도 못한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성공을 선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자. 먼저 당신의 온 정신을 이 책의 페이지에, 당신이 읽고 있는 단어에 집중해보자. 그런 다음 고개를 돌려 눈에 들어오는 사물로 주의를 옮겨보자. 책에 썼던 주의를 한순간에 다른 사물로 옮기는 게 정말 쉽지 않은가? 맞다. 전혀 노력이 들지 않는다. 이와 같은 똑같은 노력의 양으로 당신은 실패에서 성공으로, 결핍과 한계의 감정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느끼는 풍요로움으로 이동할 수가 있다. 성공은 당신이 선택하는 방향이다. 당신이 돈이 얼마나 있든, 몇 살이든, 어디에 있든, 누구든,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 현재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다. 성공은 당신이 가기로 선택하는 삶의 방향이다. 그렇다. 성공은 당신의 선택이다. 당신은 지구상에서 가장 탁월한 창조물이다.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좋은 것은 무엇이든 가질 자격이 있다. 그러므로 당신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물어야 한다. 내 아이디어는 가치가 있는가? 이 아이디어에 주의와 관심을 기울일 가치가 있는가? 이 아이디어를 위해 내 삶을 기꺼이 바쳐야 하는가? 이 아이디어에 사랑을 쏟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제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해진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사람은 100명 중 한두 사람에 불과하다. 생각해보자.
100명 중 겨우 2명이 성공의 기회를 잡는다. 그런데 흔히 우리가 말하는 목표는 대개 자동차나 돈, 건물 같은 것이다. 물론 다 좋은 것들이다. 우리는 그런 물질들을 소유하고 누려야 마땅하다. 그래서 아마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목표라고 부를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가치 있는 이상을 담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자동차나 돈 등은 가치 있는 이상을 대신하는 것에 불과하다. 당신이란 존재와 당신의 진정한 본성, 그리고 성공이라는 개념을 자세하게 검토해보자. 당신 존재의 핵심은 영적인 면이다. 신의 본질이 당신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당신은 영적인 존재이다. 거기에 지능을 갖추고 육체를 지닌 채 살아간다. 이제 나와 함께 여기에 있으라. 영은 언제나 확장하고 온전히 표현한다. 영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신 또는 영은 질서 있게, 완벽하게 움직인다. 우리는 이 완벽한 움직임을 법칙, 흔히 우주 법칙이라고 부른다. 영은 당신을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 당신은 신의 도구이다. 당신이 신 또는 영과 조화를 이루며 일할 때 무한한 공급원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당신은 신의 도구이므로 당신에게 유일한 한계는 당신 스스로 만든 한계이다. 당신은 무한한 본성을 타고났기에 진실로 당신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 우리 인류는 말이나 마차보다 자동차를 타고 여행하는 호사스러운 이미지를 떠올리거나 소원을 품었고 마침내 자동차를 만들었다. 하늘을 여행하는 이미지를 떠올리거나 소원을 품었을 때는 비행기를 만들어냈다. 인류는 공중을 날아 다른 나라를 넘나들었고 새들보다 더 높이 날아올랐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면 그 일을 해내는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조차 없을 것이다. 스텔라맨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머릿속으로 그것을 잡을 수 있다면 실제 손으로도 잡을 수 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이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포기하겠는가? 하지만 기차, 비행기, 자동차, 팩스가 그렇게 시작되었다. 환상의 나라를 펼쳐라. 더없이 행복한 이미지들을 떠올려라. 그런 다음 한 이미지를 정신에 고정시켜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 바로 이거야.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이 일은 가치가 있어. 난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뜨겠지. 내 삶을 이 일에 바칠 거야. 그래, 정말로 그렇게 할 거야. 친구나 친척, 이웃이 당신을 비웃는다면 그들을 멀리하라. 그들 때문에 좌절하지 마라. 친구인 척하지만 변덕스럽게 굴거나 당신에게 한심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들을 멀리하라. 그들은 당신에게서 꿈을 앗아갈 것이다. 당신은 더 나아질 필요 없다. 당신은 이미 훌륭하다. 신은 불량품을 만들지 않았다. 결정은 마법이다. 당신이 맞닥뜨린 엄청난 문제들을 0.001초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정신작용이 있다. 이것은 거의 모든 개인 문제나 사업상의 어려움을 개선할 잠재력을 지녔다. 그리고 당신을 믿을 수 없을 만큼 눈부신 성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
이 마법 같은 정신 활동을 일컫는 이름이 있다. 바로 결정이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결정을 내린다.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최정상에 오르고 결정을 내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결정은 당신의 수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결정은 당신의 삶 전체를 지배한다. 몸과 마음의 건강, 가족의 행복, 사회생활, 인간관계 등 이 모두가 당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느냐에 달려있다. 확신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것. 이것이 결정을 내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일단 결정을 내리고 나면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는 고민하면 안 된다. 결정력을 개발하지 못하는 사람은 파탄을 맞는다. 우유부단함은 내적 갈등을 유발하고 그래서 정신과 감정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격렬한 전쟁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신과 의사는 이러한 내적인 전쟁을 양가 감정이라고 부른다. 사전에서는 양가 감정을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상반된 감정이 공존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마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나 정신과 박사가 아니더라도 마음이 한동안 양가 감정에 빠져 있으면 삶에 어려움이 생기리라는 건 누구나 이해할 수가 있다. 양가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시리에 빠지며 생산적인 활동을 사실상 거의 할 수 없다. 이런 정신 상태에 놓인 사람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 기껏해야 그냥 존재하는 수준이다. 한 번의 결정 또는 일련의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다. 양가 감정을 유발하는 진짜 요인은 따로 있다. 낮은 자존감 또는 자신감 결여가 진짜 범인이다. 나는 결정을 내리는 일에 능숙한 사람들을 25년 넘게 연구해왔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매우 강력한 자아상과 높은 수준의 자존감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무수히 다양한 측면에서 각자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낸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공통으로 가진 한 가지는 확신이다. 그래서 결정에 능숙한 사람들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거나 결정한 일에 실패하더라도 그들은 훌훌 털어내는 능력이 있다. 그들은 경험을 통해 배운다. 하지만 실패에 무릎 꿇는 법은 없다. 언제 결정해야 할까? 좋아.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른다.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가진 자원을 활용해 결정력을 높이기 시작하자. 결정하라.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 지금 그 자리에서 시작하라. 이것이 결정의 기본 원칙이다. 지금 가진 것으로 지금 있는 곳에서 결정하라. 어째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중요한 삶의 원칙을 실천하지 못할까? 그들은 결정의 여부와 시기를 가진 자원이 허용하느냐에 맡겨버리기 때문이다. 존 F 케네디가 베르너 본 프라운에게 인간을 달에 보냈다가 지구로 무사히 귀환시키는 로켓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었을 때 브라운은 간단 명료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그건 로켓을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그 일이 가능한지, 과학자들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지 결코 묻지 않았다. 당연히 물을 수 있는 질문이
수천 가지는 되었지만 어느 것도 묻지 않았다. 케네디 대통령은 결정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1960년대 말까지 인류를 달에 보냈다가 지구로 무사히 귀환시킬 것입니다. 그 일이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토대로 그 자리에서 결정했다. 그의 마음속의 목표는 그가 결정을 내리는 순간 달성되었다. 이 목표가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였다. 상황은 내가 만든다. 다음에 누가 당신에게 파리로 휴가를 가고 싶은데 또는 멋진 자동차를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말하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라. 파리 여행이나 자동차 구입을 결정하기 전에는 돈은 필요 없다고. 결정만 내리면 그들은 필요한 돈을 구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결정하면 방법은 언제나 생긴다. 많은 사람이 한두 번 시도해보고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다. 뭔가를 못했다고 해서 실패는 아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거의 확실하게 실패이다. 포기하는 것은 결정이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포기하겠다는 결정은 실패하겠다는 결정이나 다름없다. 미국에서는 야구 선수가 수백만 달러의 연봉 계약서에 서명한다는 소식을 날마다 듣는다. 그런데 이런 선수조차 타석에 서면 때리는 공보다는 놓치는 공이 더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베이브 루스가 714개의 홈런을 친 것은 모두가 기억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가 스트라이크 아웃을 1330번 당했다는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는다. 사전 결정의 기술. 게리 로버트는 삶의 장애물 정복하기라는 놀라운 책을 썼다. 이 책에는 더 효과적인 의사결정자가 되려고 노력할 때 엄청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담겨 있다. 바로 사전 결정이다. 우리는 비행기로 여행할 때 사전 예약을 한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여행을 출발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자동차를 렌트할 때도 마찬가지다. 해야 하는 결정을 미리 함으로써 없앨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생각해보자. 내가 직접 경험한 좋은 사례를 들어보겠다. 이슬람 교도라면 누구나 금식을 해야 되는 기간인 라마단에 나는 쿠알라룸푸르 사무실에 있었다. 그때 차를 마실지 커피를 마실지 질문을 받았다. 나는 차를 부탁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던 여성이 같은 질문을 받고 괜찮습니다. 나는 지금 금식 중이에요 라고 말했다. 이 여성은 사전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이 뭘 마실지 결정할 필요가 없었다. 자신이 목이 마른지 아닌지는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전에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규율과 잘 조화를 이루었다. 똑같은 개념이 몸무게를 줄이려고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그들은 사전 결정을 한다. 누가 초콜릿 케이크 한 조각이나 바바리안 크림파이를 먹어보라고 하면 맛있어 보이는데? 먹어도 될까?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결정이 이미 내려졌기 때문이다. 오래전 나는 어떤 일이 불가능한 이유를
토론하는 자리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런 일에 에너지를 쏟아봤자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보상은 당신이 원하는 게 아니다.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이 그런 부정적인 토론에 다른 사람들을 계속 끌어들이는 걸 보면 놀라울 따름이다. 그들은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다고 진지하게 말하고 나서는 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지 이유를 들어놓기 시작한다. 그렇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는 일에 더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사전에 결정하면 얼마나 많은 삶의 즐거움을 누릴지 생각해보자.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사전 결정에는 충분한 훈련이 뒤따라야 한다. 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모두 훈련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훈련과 성공의 관계는 탄소와 강철의 관계와 같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은 매우 신속하게 결정하고 결정을 바꿔야 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한다. 반대로 성공을 거의 맛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주 더디게 결정하며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자주 바꾼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결정을 내릴 때 다른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받는다. 성공한 사람이 자기 생각을 따르는 것과는 확연히 대조된다. 위험을 무릅쓰면 자유로워진다. 준비되었는가? 그럼 시작하자. 마음의 문을 열어라. 당신은 위험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은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며 아무런 존재도 되지 못한다.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만이 자유로워진다. 안전지대에 머물고 싶어서 위험을 피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마라. 헬렌 켈러는 안전은 근거 없는 믿음이라고 했다. 그녀는 말했다. 인생의 일련의 위험이 없다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장은 당신이 안전지대 밖으로 나와 자유로워지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당신의 인생에 모험과 창조성이라는 놀라운 세계를 더해 줄 것이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모험의 세계로 떠날 준비를 해보자. 당신 삶을 흥미진진한 모험이 끊이지 않는 삶으로 전환하라. 내가 본 책이나 자료에 따르면 웃는 것은 바보처럼 보일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우는 것은 감상적으로 보일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은 문제에 휘말릴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속마음을 드러낼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생각이나 꿈을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은 그들의 지원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할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사는 것은 죽을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희망을 품는 것은 절망할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시도하는 것은 실패할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하지만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은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고통과 슬픔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배움은 얻을 수 없다. 느끼고 변화하고 성장하고 사랑하며 진정한 삶을 살 수 없다.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만이 자유로워진다. 그레너트는 스포츠 클럽에서 사장을 만났다. 함께 점심을 먹는데 사장이 말했다. 그레너트, 오늘 오후에 회사에서 한 가지 발표를 할 걸세. 그 발표가 자네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거야. 자네를 부사장으로 승진시키려고 하네.
자네는 이 사회의 새로운 임원이 될 거야. 그레너트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말했다. 사장님, 제가 그 자리에 거론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직원이 될 거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회사를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회사로 성장시키는데 제 삶을 바치겠습니다. 사장은 그의 말에 매우 흡족해하며 말했다. 그레너트, 자네가 그렇게 말하니 기쁘군. 자네가 기억했으면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자네가 이사회 임원으로 투표할 때 내 지시대로 하길 바라네. 사장의 말을 듣고 크레너트는 맥이 빠졌다. 그는 사장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사장이 다그쳤다. 이봐 크레너트, 비즈니스 세계는 원래 그래. 나는 자네를 이사회에 앉힐 거야. 자네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사장의 말을 생각하면 할수록 크레너트는 더 화가 났다. 점심 식사가 끝난 뒤에 크레너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사장님,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회에서든 어디서든 누군가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요구를 하는 회사를 위해 일할 수 없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이 들으면 놀랄 일이 있어. 오늘 부사장으로 승진을 하고 이사회 임원이 됐어. 그런데 회사를 그만뒀어. 아내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그만뒀다고요? 당신 제정신이에요? 크레너트가 아내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아내는 남편의 결정을 지지하며 말했다. 그래요. 다른 일을 찾으면 되죠. 4일 뒤에 누군가가 크레너트의 현관문을 두들겼다. 문을 열어주자 회사 중역 6명이 문을 밀어 젖히고 들어왔다. 모두 흥분해 있었다. 크레너트, 그날 있었던 일을 들었소. 그렇게 훌륭한 결정은 처음 들어봤소. 우리도 회사를 그만두었어. 여러분도 회사를 그만뒀다니 무슨 말입니까? 하고 크레너트가 물었다. 말 그대로 그만뒀다고요. 크레너트 당신처럼 말이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 우리가 당신 밑에서 일하겠어. 내 밑에서 어떻게 일합니까? 나는 일자리도 없어요. 당신은 일을 찾아낼 거요. 크레너트. 당신이 일을 시작하면 우리가 당신을 돕겠어. 그날 밤 이 7명은 크레너트의 거실 탁자에 둘러앉아 인랜드 컨테이너 코퍼레이션을 설립했다. 이 회사는 수세대에 걸쳐 건재했다. 1925년 한 남자가 자신의 신념을 굽히기를 거부한 덕분이었다. 허먼 크레너트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 선택은 둘 중 하나였다. 신념을 내팽개치고 거짓을 말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모든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당신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겠는가? 당신은 무엇을 믿는가? 당신이 포기할 수 없는 신념은 무엇인가? 자신의 신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크레너트처럼 신념에 따라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자유로워지지 않는다. 신념을 저버리고 타협을 하면 다른 사람의 꼭두각시가 되고 말 것이다. 나는 극성의 법칙으로도 알려진 반대의 법칙을 믿는다. 부정적인 상황을 보면 그 상황 어딘가에 긍정적인 요소가 숨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긍정적인 면을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위험 때문에 당신은 손해볼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반대의 법칙에 따라 당신은 이익을 얻을 기회에도
틀림없이 노출될 것이다. 이 법칙이 어김없이 작동한다는 것을, 그러므로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반대의 법칙은 단순히 모든 것이 반대의 요소를 가진다는 뜻만은 아니다. 반대 요소가 똑같은 크기로 존재한다는 뜻도 포함된다. 그래서 위험이 적으면 그만큼 얻는 것도 적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감수하는 위험의 크기가 아니다. 안전지대에 머물기를 확실하게 거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위험을 감수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큰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 큰 나무의 시작은 작은 씨앗이다. 안타깝게도 어린 시절에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고 배운 사람은 극히 드물다. 우리의 어린 귀는 이런 소리를 끊임없이 들었다. 조심해, 넘어질 수 있어. 넘어질 수 있다니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우리는 실제로 넘어졌다. 그리고 당연히 넘어지게 되어 있다. 어른들은 이 넘어질 가능성이란 걸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걸까? 만약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땠을까? 삶에서 맞닥뜨리는 도전에 훨씬 잘 대비하고 훨씬 큰 성공을 거두지 않았을까? 한번 해봐. 넘어지는 걸 걱정하지 마. 자주 넘어지게 될 거야. 넘어지는 건 배움의 중요한 부분이란다. 네가 인생에서 얻는 가장 중요한 교훈들은 대부분 넘어지고 실수를 하면서 배우게 될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너는 실수 때문에 실패하는 일은 결코 없단다. 다음은 끈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벤은 위대한 골프 선수가 되고 싶었다. 엄청난 노력과 연습, 끈기를 통해 그는 세계 최고의 골프 선수가 되었다. 1948년 그는 US 오픈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다. 그런 성과를 이루며 벤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하지만 그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었다. 다음에 벤은 버스와 정면 충돌하는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는 버스가 돌진하는 것을 보았지만 피하지 못했다. 벤의 옆자리에는 아내가 앉아 있었다. 벤은 아내를 보호하려고 자신의 몸으로 아내를 감쌌다. 벤의 몸은 다 부서지고 말았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벤이 사망했다고 생각했다. 골프채를 비롯한 사고 잔해들이 고속도로 여기저기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병원으로 이송되었을 당시 벤은 목숨은 붙어 있었지만 살까망이 거의 없었다. 미국 최고의 의료진이 그를 수술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왔다. 의료진은 벤이 설령 목숨은 건진다 해도 다시 걷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의료진의 생각이었지 벤의 생각은 아니었다. 벤은 자기 골프채를 볼 수 있게 병실에 갖다 달라고 했다. 그리고 침대 위에 운동 막대기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다. 몸을 일으키기는커녕 두 팔을 움직이기조차 못했는데 말이다. 병원 직원들은 그저 벤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운동 막대를 설치해 주었다. 그들은 벤이 불쌍하다고 생각했다. 부정적인 생각과 소원과 꿈, 끈기의 대결이었다. 이제 당신은 무엇이 이길지 알고 있다. 당연히 꿈이 언제나 승리한다. 사고 후 1년이 지났다. 대회에 다시 참가한 벤 호거는 폭우가 몰아쳐 많은 선수가 탈락되는 상황에서 최정상급 선수인 샘 스니드와 동타를 기록했으나 연장선 끝에 아쉽게 패배했다. 벤 호거는 사고를 당한 뒤에 나선 주요 대회에서 54회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골프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남겼다. 벤 호건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하는 건 너무나 단순한 말이다. 벤의 꿈은 집착이 되었다. 벤은 꿈을 이용하지 않았다. 골프에 입문한 초기에는 그렇게 했지만 그런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오히려 꿈이 벤을 이용했다. 위대한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나를 이용한 아이디어에 감사한다. 벤 호건이라는 존재를 이루는 모든 세포에 끈기가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소원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이다. 끈기가 핵심 중의 핵심이다. 끈기가 당신을 최고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를 정신에 새겨 두어야 한다. 끈기가 당신에게 세계 최고의 성과를 안겨줄 것이다. 원대한 꿈을 품으면 현실은 중요하지 않다. 샘 칼레이 누이크가 한 말이다. 샘은 자신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다. 샘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는 메톨이라는 회사의 공동회장이자 내가 아는 최고 부자 중 한 사람이다. 잊지 마라. 누군가가 당신에게 심각하고 나쁘고 부정적인 현실을 말하며 당신의 내면에서 울리는 소명을 방해할 때 그냥 그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 보내면서 마음속으로는 샘의 말을 기억하라. 그런 다음 끈기 있게 계속 전진하라. 아이디어나 소원, 꿈에 깊이 사로잡히면 어떻게 끈기가 자연스럽게 길러질 수 있을까? 나폴레온 힐이 잘 설명해 주었다. 그에 따르면 아이디어나 소원이 생기면 처음에는 당신이 그것을 구슬리고 보살펴서 살아있게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디어나 소원이 점차 스스로의 힘을 길러 모든 반대를 물리친다. 그 다음에는 아이디어와 소원이 당신을 구슬리고 보살피며 목표를 향해 밀어준다. 힐은 정신에 떠오른 생각은 이와 비슷하다고 계속 설명했다. 생각은 그 생각을 낳고 물리적인 두뇌보다 더욱 강력하다. 생각은 생각을 만들어낸 물리적인 두뇌가 재로 변한 이후에도 오랫동안 살아남을 힘을 지녔다. 이것이 바로 벤 호건에게 일어난 일이다. 만약 벤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사고를 당하기 몇 년 전 벤의 의지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골프 선수가 되겠다는 생각에 집중되었다. 그 무엇도, 심지어 비극적인 교통사고도 벤이 그 꿈을 놓아버리게 만들 수 없었다. 그의 온 정신은 꿈을 물리적인 형태로 바꾸기 위한 행동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결정했는가? 당신의 소원은 벤 호건처럼 강력한가? 소원이 강력하지 않다면 끈기를 키우는 노력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강력한 소원이 없다면 삶의 문제들 앞에서 당신은 무릎을 꿇고 말 것이다. 살면서 닥치는 문제는 무수히 많이 있다. 문제들은 자주 생기고 종종 해결하기 힘든 엄청난 문제도 닥친다. 하지만 그렇다. 우리에게는 하지만이 있다. 원대한 꿈을 품으면 문제를 물리칠 수가 있다. 현실은 중요하지 않다. 끈기가 벤 호건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생각해보자. 끈기는 벤의 목숨을 구했다.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었다. 끈기는 당신의 목숨도 구하고 새로운 인생도 줄 것이다. 혹시 끈기가 없는가? 그렇다면 10중 8구 소원이 작은 것이다. 소원이 강력하지 않으면 끈기를 나타내기 어렵다. 아마 이것이 당신의 문제일 수도 있다. 끈기가 부족하다면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진짜 문제는 소원 부족이다. 소원과 끈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삶은 끝없이 펼쳐지는 바다가 아니라 길가의 개천과 같아진다. 당신은 얕은 물에 사는 피라미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나는 당신이 삶의 얕은 물에서 나와 깊은 바다로 들어가도록 안내하고 싶다. 깊은 바다에는 장관을 이루는 광경을 볼 수가 있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뛰어나다. 그들은 목표에 집중하고 역동적이며 창조적이다. 그들의 에너지는 뜨겁게 불타오른다. 끈기가 있으면 당신 내면에 숨어있던 힘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끌어당김의 책 중에서도 굉장한 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밥 프록터, 부의 시크릿입니다. 출판사는 부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밥 프록터, 세계적 베스트셀러 시크릿을 통해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제로 증명해낸 전설적인 자기계발 구루이다. 1934년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태어났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은 당신 것이다. 내일 아침 밝았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은 이제 막 잠에서 깨었다. 침대 발치에 금박지로 아름답게 포장된 선물 상자가 놓여있다. 상자에는 당신의 이름이 적혀있다. 당신은 벌떡 일어나 상자를 집어 포장을 뜯는다. 그 안에는 성공이, 앞으로 인생에서 펼쳐질 성공이 들어있다. 어떤 친절한 인도자가 당신이 잠든 사이에 이 선물을 주고 갔다. 성공은 당신 것이다. 이제 당신은 성공했다. 당신이 받은 선물은 어떻게 생겼는가? 무슨 색깔인가? 크기는 어떠한가? 누군가를 만나면 이 선물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성공이란 선물을 받으니 기분이 어떤가? 남은 인생에서 성공한다는 것을 알고 나니 흥분되는가? 이쯤에서 당신은 내가 만화책을 쓰고 있다고, 엉뚱한 상상이나 하고 있다고 웃어 넘길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친구여, 이건 환상이 아니다. 당신이 앞으로 인생에서 펼쳐질 성공을 선물 받은 것은 진실이다. 당신은 이제 성공했다. 당신은 이런 진실을 모를 수도 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성공을 누리지도, 사랑하는 사람과 성공을 나누지도 못한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성공을 선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자. 먼저 당신의 온 정신을 이 책의 페이지에, 당신이 읽고 있는 단어에 집중해보자. 그런 다음 고개를 돌려 눈에 들어오는 사물로 주의를 옮겨보자. 책에 썼던 주의를 한순간에 다른 사물로 옮기는 게 정말 쉽지 않은가? 맞다. 전혀 노력이 들지 않는다. 이와 같은 똑같은 노력의 양으로 당신은 실패에서 성공으로, 결핍과 한계의 감정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느끼는
풍요로움으로 이동할 수가 있다. 성공은 당신이 선택하는 방향이다. 당신이 돈이 얼마나 있든, 몇 살이든, 어디에 있든, 누구든,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 현재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다. 성공은 당신이 가기로 선택하는 삶의 방향이다. 그렇다. 성공은 당신의 선택이다. 당신은 지구상에서 가장 탁월한 창조물이다.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좋은 것은 무엇이든 가질 자격이 있다. 그러므로 당신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물어야 한다. 내 아이디어는 가치가 있는가? 이 아이디어에 주의와 관심을 기울일 가치가 있는가? 이 아이디어를 위해 내 삶을 기꺼이 바쳐야 하는가? 이 아이디어에 사랑을 쏟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제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해진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사람은 100명 중 한두 사람에 불과하다. 생각해보자. 100명 중 겨우 2명이 성공의 기회를 잡는다. 그런데 흔히 우리가 말하는 목표는 대개 자동차나 돈, 건물 같은 것이다. 물론 다 좋은 것들이다. 우리는 그런 물질들을 소유하고 누려야 마땅하다. 그래서 아마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목표라고 부를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가치 있는 이상을 담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자동차나 돈 등은 가치 있는 이상을 대신하는 것에 불과하다. 당신이란 존재와 당신의 진정한 본성, 그리고 성공이라는 개념을 자세하게 검토해보자. 당신 존재의 핵심은 영적인 면이다. 신의 본질이 당신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당신은 영적인 존재이다. 거기에 지능을 갖추고 육체를 지닌 채 살아간다. 이제 나와 함께 여기에 있으라. 영은 언제나 확장하고 온전히 표현한다. 영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신 또는 영은 질서 있게, 완벽하게 움직인다. 우리는 이 완벽한 움직임을 법칙, 흔히 우주 법칙이라고 부른다. 영은 당신을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 당신은 신의 도구이다. 당신이 신 또는 영과 조화를 이루며 일할 때 무한한 공급원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당신은 신의 도구이므로 당신에게 유일한 한계는 당신 스스로 만든 한계이다. 당신은 무한한 본성을 타고났기에 진실로 당신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 우리 인류는 말이나 마차보다 자동차를 타고 여행하는 호사스러운 이미지를 떠올리거나 소원을 품었고 마침내 자동차를 만들었다. 하늘을 여행하는 이미지를 떠올리거나 소원을 품었을 때는 비행기를 만들어냈다. 인류는 공중을 날아 다른 나라를 넘나들었고 새들보다 더 높이 날아올랐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면 그 일을 해내는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조차 없을 것이다. 스텔라맨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머릿속으로 그것을 잡을 수 있다면 실제 손으로도 잡을 수 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이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포기하겠는가? 하지만 기차, 비행기, 자동차, 팩스가 그렇게 시작되었다. 환상의 나라를 펼쳐라. 더없이 행복한 이미지들을 떠올려라. 그런 다음 한 이미지를 정신에 고정시켜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 바로 이거야.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이 일은 가치가 있어. 난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뜨겠지. 내 삶을 이 일에 바칠 거야. 그래, 정말로 그렇게 할 거야. 친구나 친척, 이웃이 당신을 비웃는다면 그들을 멀리하라. 그들 때문에 좌절하지 마라. 친구인 척하지만 변덕스럽게 굴거나 당신에게 한심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들을 멀리하라. 그들은 당신에게서 꿈을 앗아갈 것이다. 당신은 더 나아질 필요 없다. 당신은 이미 훌륭하다. 신은 불량품을 만들지 않았다. 결정은 마법이다. 당신이 맞닥뜨린 엄청난 문제들을 0.001초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정신작용이 있다. 이것은 거의 모든 개인 문제나 사업상의 어려움을 개선할 잠재력을 지녔다. 그리고 당신을 믿을 수 없을 만큼 눈부신 성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 이 마법 같은 정신 활동을 일컫는 이름이 있다. 바로 결정이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결정을 내린다.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최정상에 오르고 결정을 내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결정은 당신의 수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결정은 당신의 삶 전체를 지배한다. 몸과 마음의 건강, 가족의 행복, 사회생활, 인간관계 등 이 모두가 당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느냐에 달려있다. 확신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것. 이것이 결정을 내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일단 결정을 내리고 나면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는 고민하면 안 된다. 결정력을 개발하지 못하는 사람은 파탄을 맞는다. 우유부단함은 내적 갈등을 유발하고 그래서 정신과 감정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격렬한 전쟁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신과 의사는 이러한 내적인 전쟁을 양가 감정이라고 부른다. 사전에서는 양가 감정을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상반된 감정이 공존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마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나 정신과 박사가 아니더라도 마음이 한동안 양가 감정에 빠져 있으면 삶에 어려움이 생기리라는 건 누구나 이해할 수가 있다. 양가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시리에 빠지며 생산적인 활동을 사실상 거의 할 수 없다. 이런 정신 상태에 놓인 사람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 기껏해야 그냥 존재하는 수준이다. 한 번의 결정 또는 일련의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다. 양가 감정을 유발하는 진짜 요인은 따로 있다. 낮은 자존감 또는 자신감 결여가 진짜 범인이다. 나는 결정을 내리는 일에 능숙한 사람들을 25년 넘게 연구해왔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매우 강력한 자아상과 높은 수준의 자존감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무수히 다양한 측면에서 각자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낸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공통으로 가진 한 가지는 확신이다. 그래서 결정에 능숙한 사람들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거나 결정한 일에 실패하더라도 그들은 훌훌 털어내는 능력이 있다. 그들은 경험을 통해 배운다. 하지만 실패에
무릎 꿇는 법은 없다. 언제 결정해야 할까? 좋아.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른다.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가진 자원을 활용해 결정력을 높이기 시작하자. 결정하라.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 지금 그 자리에서 시작하라. 이것이 결정의 기본 원칙이다. 지금 가진 것으로 지금 있는 곳에서 결정하라. 어째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중요한 삶의 원칙을 실천하지 못할까? 그들은 결정의 여부와 시기를 가진 자원이 허용하느냐에 맡겨버리기 때문이다. 존 F 케네디가 베르너 본 프라운에게 인간을 달에 보냈다가 지구로 무사히 귀환시키는 로켓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었을 때 브라운은 간단 명료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그건 로켓을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그 일이 가능한지, 과학자들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지 결코 묻지 않았다. 당연히 물을 수 있는 질문이 수천 가지는 되었지만 어느 것도 묻지 않았다. 케네디 대통령은 결정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1960년대 말까지 인류를 달에 보냈다가 지구로 무사히 귀환시킬 것입니다. 그 일이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토대로 그 자리에서 결정했다. 그의 마음속의 목표는 그가 결정을 내리는 순간 달성되었다. 이 목표가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였다. 상황은 내가 만든다. 다음에 누가 당신에게 파리로 휴가를 가고 싶은데 또는 멋진 자동차를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말하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라. 파리 여행이나 자동차 구입을 결정하기 전에는 돈은 필요 없다고. 결정만 내리면 그들은 필요한 돈을 구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결정하면 방법은 언제나 생긴다. 많은 사람이 한두 번 시도해보고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다. 뭔가를 못했다고 해서 실패는 아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거의 확실하게 실패이다. 포기하는 것은 결정이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포기하겠다는 결정은 실패하겠다는 결정이나 다름없다. 미국에서는 야구 선수가 수백만 달러의 연봉 계약서에 서명한다는 소식을 날마다 듣는다. 그런데 이런 선수조차 타석에 서면 때리는 공보다는 놓치는 공이 더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베이브 루스가 714개의 홈런을 친 것은 모두가 기억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가 스트라이크 아웃을 1330번 당했다는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는다. 사전 결정의 기술. 게리 로버트는 삶의 장애물 정복하기라는 놀라운 책을 썼다. 이 책에는 더 효과적인 의사결정자가 되려고 노력할 때 엄청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담겨 있다. 바로 사전 결정이다. 우리는 비행기로 여행할 때 사전 예약을 한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여행을 출발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자동차를 렌트할 때도 마찬가지다. 해야 하는 결정을 미리 함으로써 없앨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생각해보자. 내가 직접 경험한
좋은 사례를 들어보겠다. 이슬람 교도라면 누구나 금식을 해야 되는 기간인 라마단에 나는 쿠알라룸푸르 사무실에 있었다. 그때 차를 마실지 커피를 마실지 질문을 받았다. 나는 차를 부탁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던 여성이 같은 질문을 받고 괜찮습니다. 나는 지금 금식 중이에요 라고 말했다. 이 여성은 사전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이 뭘 마실지 결정할 필요가 없었다. 자신이 목이 마른지 아닌지는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전에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규율과 잘 조화를 이루었다. 똑같은 개념이 몸무게를 줄이려고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그들은 사전 결정을 한다. 누가 초콜릿 케이크 한 조각이나 바바리안 크림파이를 먹어보라고 하면 맛있어 보이는데? 먹어도 될까?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결정이 이미 내려졌기 때문이다. 오래전 나는 어떤 일이 불가능한 이유를 토론하는 자리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런 일에 에너지를 쏟아봤자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보상은 당신이 원하는 게 아니다.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이 그런 부정적인 토론에 다른 사람들을 계속 끌어들이는 걸 보면 놀라울 따름이다. 그들은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다고 진지하게 말하고 나서는 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지 이유를 늘어놓기 시작한다. 그렇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는 일에 더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사전에 결정하면 얼마나 많은 삶의 즐거움을 누릴지 생각해보자.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사전 결정에는 충분한 훈련이 뒤따라야 한다. 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모두 훈련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훈련과 성공의 관계는 탄소와 강철의 관계와 같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은 매우 신속하게 결정하고 결정을 바꿔야 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한다. 반대로 성공을 거의 맛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주 더디게 결정하며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자주 바꾼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결정을 내릴 때 다른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받는다. 성공한 사람이 자기 생각을 따르는 것과는 확연히 대조된다. 위험을 무릅쓰면 자유로워진다. 준비되었는가? 그럼 시작하자. 마음의 문을 열어라. 당신은 위험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은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며 아무런 존재도 되지 못한다.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만이 자유로워진다. 안전지대에 머물고 싶어서 위험을 피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마라. 헬렌 켈러는 안전은 근거 없는 믿음이라고 했다. 그녀는 말했다. 인생의 일련의 위험이 없다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장은 당신이 안전지대 밖으로 나와 자유로워지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당신의 인생에 모험과 창조성이라는 놀라운 세계를 더해 줄 것이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모험의 세계로 떠날 준비를 해보자. 당신 삶을 흥미진진한 모험이 끊이지 않는 삶으로 전환하라. 내가 본 책이나 자료에 따르면 웃는 것은 바보처럼 보일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우는 것은 감상적으로 보일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은 문제에 휘말릴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속마음을 드러낼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생각이나 꿈을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은 그들의 지원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할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사는 것은 죽을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희망을 품는 것은 절망할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시도하는 것은 실패할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하지만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은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고통과 슬픔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배움은 얻을 수 없다. 느끼고 변화하고 성장하고 사랑하며 진정한 삶을 살 수 없다.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만이 자유로워진다. 크레너트는 스포츠 클럽에서 사장을 만났다. 함께 점심을 먹는데 사장이 말했다. 크레너트, 오늘 오후에 회사에서 한 가지 발표를 할 걸세. 그 발표가 자네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거야. 자네를 부사장으로 승진시키려고 하네. 자네는 이 사회의 새로운 임원이 될 거야. 크레너트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말했다. 사장님, 제가 그 자리에 거론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직원이 될 거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회사를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회사로 성장시키는데 제 삶을 바치겠습니다. 사장은 그의 말에 매우 흡족해하며 말했다. 크레너트, 자네가 그렇게 말하니 기쁘군. 자네가 기억했으면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자네가 이사회 임원으로 투표할 때 내 지시대로 하길 바라네. 사장의 말을 듣고 크레너트는 맥이 빠졌다. 그는 사장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사장이 다그쳤다. 이봐 크레너트, 비즈니스 세계는 원래 그래. 나는 자네를 이사회에 앉힐 거야. 자네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사장의 말을 생각하면 할수록 크레너트는 더 화가 났다. 점심 식사가 끝난 뒤에 크레너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사장님,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회에서든 어디서든 누군가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요구를 하는 회사를 위해 일할 수 없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이 들으면 놀랄 일이 있어. 오늘 부사장으로 승진을 하고 이사회 임원이 됐어. 그런데 회사를 그만뒀어. 아내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그만뒀다고요? 당신 제정신이에요? 크레너트가 아내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아내는 남편의 결정을 지지하며 말했다. 그래요. 다른 일을 찾으면 되죠. 4일 뒤에 누군가가 크레너트의 현관문을 두들겼다. 문을 열어주자 회사 중역 6명이 문을 밀어 젖히고 들어왔다. 모두 흥분해 있었다. 크레너트, 그날 있었던 일을 들었소. 그렇게 훌륭한 결정은 처음 들어봤소. 우리도 회사를 그만두었어. 여러분도 회사를 그만뒀다니 무슨 말입니까? 하고 크레너트가 물었다. 말 그대로 그만뒀다고요. 크레너트 당신처럼 말이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 우리가 당신 밑에서 일하겠어. 내 밑에서 어떻게 일합니까? 나는 일자리도 없어요. 당신은 일을 찾아낼 거요. 크레너트. 당신이 일을 시작하면 우리가 당신을 돕겠어. 그날 밤 이 7명은 크레너트의 거실 탁자에 둘러앉아 인랜드 컨테이너 코퍼레이션을 설립했다. 이 회사는 수세대에 걸쳐 건재했다.
1925년 한 남자가 자신의 신념을 굽히기를 거부한 덕분이었다. 허먼 크레너트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 선택은 둘 중 하나였다. 신념을 내팽개치고 거짓을 말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모든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당신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겠는가? 당신은 무엇을 믿는가? 당신이 포기할 수 없는 신념은 무엇인가? 자신의 신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크레너트처럼 신념에 따라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자유로워지지 않는다. 신념을 저버리고 타협을 하면 다른 사람의 꼭두각시가 되고 말 것이다. 나는 극성의 법칙으로도 알려진 반대의 법칙을 믿는다. 부정적인 상황을 보면 그 상황 어딘가에 긍정적인 요소가 숨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긍정적인 면을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위험 때문에 당신은 손해볼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반대의 법칙에 따라 당신은 이익을 얻을 기회에도 틀림없이 노출될 것이다. 이 법칙이 어김없이 작동한다는 것을, 그러므로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반대의 법칙은 단순히 모든 것이 반대 요소를 가진다는 뜻만은 아니다. 반대 요소가 똑같은 크기로 존재한다는 뜻도 포함된다. 그래서 위험이 적으면 그만큼 얻는 것도 적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감수하는 위험의 크기가 아니다. 안전지대에 머물기를 확실하게 거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위험을 감수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큰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 큰 나무의 시작은 작은 씨앗이다. 안타깝게도 어린 시절에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고 배운 사람은 극히 드물다. 우리의 어린 귀는 이런 소리를 끊임없이 들었다. 조심해, 넘어질 수 있어. 넘어질 수 있다니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우리는 실제로 넘어졌다. 그리고 당연히 넘어지게 되어 있다. 어른들은 이 넘어질 가능성이란 걸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걸까? 만약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땠을까? 삶에서 맞닥뜨리는 도전에 훨씬 잘 대비하고 훨씬 큰 성공을 거두지 않았을까? 한번 해봐. 넘어지는 걸 걱정하지 마. 자주 넘어지게 될 거야. 넘어지는 건 배움의 중요한 부분이란다. 네가 인생에서 얻는 가장 중요한 교훈들은 대부분 넘어지고 실수를 하면서 배우게 될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너는 실수 때문에 실패하는 일은 결코 없단다. 다음은 끈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벤은 위대한 골프 선수가 되고 싶었다. 엄청난 노력과 연습, 끈기를 통해 그는 세계 최고의 골프 선수가 되었다. 1948년 그는 US 오픈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다. 그런 성과를 이루며 벤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하지만 그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었다. 다음에 벤은 버스와 정면 충돌하는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는 버스가 돌진하는 것을 보았지만 피하지 못했다. 벤의 옆자리에는 아내가 앉아 있었다. 벤은 아내를 보호하려고 자신의 몸으로 아내를 감쌌다. 벤의 몸은 다 부서지고 말았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벤이 사망했다고 생각했다. 골프채를 비롯한 사고 잔해들이 고속도로 여기저기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병원으로 이송되었을 당시 벤은 목숨은 붙어 있었지만 살가망이 거의 없었다. 미국 최고의 의료진이 그를 수술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왔다. 의료진은
벤이 설령 목숨은 건진다 해도 다시 걷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의료진의 생각이었지 벤의 생각은 아니었다. 벤은 자기 골프채를 볼 수 있게 병실에 갖다 달라고 했다. 그리고 침대 위에 운동 막대기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다. 몸을 일으키기는커녕 두 팔을 움직이기조차 못했는데 말이다. 병원 직원들은 그저 벤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운동 막대를 설치해 주었다. 그들은 벤이 불쌍하다고 생각했다. 부정적인 생각과 소원과 꿈, 끈기의 대결이었다. 이제 당신은 무엇이 이길지 알고 있다. 당연히 꿈이 언제나 승리한다. 사고 후 1년이 지났다. 대회에 다시 참가한 벤 호건은 폭우가 몰아쳐 많은 선수가 탈락되는 상황에서 최정상급 선수인 샘 스니드와 동타를 기록했으나 연장선 끝에 아쉽게 패배했다. 벤 호건은 사고를 당한 뒤에 나선 주요 대회에서 54회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골프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남겼다. 벤 호건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하는 건 너무나 단순한 말이다. 벤의 꿈은 집착이 되었다. 벤은 꿈을 이용하지 않았다. 골프에 입문한 초기에는 그렇게 했지만 그런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오히려 꿈이 벤을 이용했다. 위대한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나를 이용한 아이디어에 감사한다. 벤 호건이라는 존재를 이루는 모든 세포에 끈기가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소원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이다. 끈기가 핵심 중의 핵심이다. 끈기가 당신을 최고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를 정신에 새겨 두어야 한다. 끈기가 당신에게 세계 최고의 성과를 안겨줄 것이다. 원대한 꿈을 품으면 현실은 중요하지 않다. 샘 칼레이 누이크가 한 말이다. 샘은 자신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다. 샘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는 메톨이라는 회사의 공동회장이자 내가 아는 최고 부자 중 한 사람이다. 잊지 마라. 누군가가 당신에게 심각하고 나쁘고 부정적인 현실을 말하며 당신의 내면에서 울리는 소명을 방해할 때 그냥 그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 보내면서 마음속으로는 샘의 말을 기억하라. 그런 다음 끈기 있게 계속 전진하라. 아이디어나 소원, 꿈에 깊이 사로잡히면 어떻게 끈기가 자연스럽게 길러질 수 있을까? 나폴레온 힐이 잘 설명해 주었다. 그에 따르면 아이디어나 소원이 생기면 처음에는 당신이 그것을 구슬리고 보살펴서 살아있게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디어나 소원이 점차 스스로의 힘을 길러 모든 반대를 물리친다. 그 다음에는 아이디어와 소원이 당신을 구슬리고 보살피며 목표를 향해 밀어준다. 힐은 정신에 떠오른 생각은 이와 비슷하다고 계속 설명했다. 생각은 그 생각을 낳고 물리적인 두뇌보다 더욱 강력하다. 생각은 생각을 만들어낸 물리적인 두뇌가 재로 변한 이후에도 오랫동안 살아남을 힘을 지녔다. 이것이 바로 벤 호건에게 일어난 일이다. 만약 벤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사고를 당하기 몇 년 전 벤의 의지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골프 선수가 되겠다는 생각에 집중되었다. 그 무엇도, 심지어 비극적인 교통사고도 벤이 그 꿈을 놓아버리게 만들 수 없었다. 그의 온 정신은 꿈을 물리적인 형태로 바꾸기 위한 행동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결정했는가?
당신의 소원은 벤 호건처럼 강력한가? 소원이 강력하지 않다면 끈기를 키우는 노력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강력한 소원이 없다면 삶의 문제들 앞에서 당신은 무릎을 꿇고 말 것이다. 살면서 닥치는 문제는 무수히 많이 있다. 문제들은 자주 생기고 종종 해결하기 힘든 엄청난 문제도 닥친다. 하지만 그렇다. 우리에게는 하지만이 있다. 원대한 꿈을 품으면 문제를 물리칠 수가 있다. 현실은 중요하지 않다. 끈기가 벤 호건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생각해보자. 끈기는 벤의 목숨을 구했다.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었다. 끈기는 당신의 목숨도 구하고 새로운 인생도 줄 것이다. 혹시 끈기가 없는가? 그렇다면 10중 8구 소원이 작은 것이다. 소원이 강력하지 않으면 끈기를 나타내기 어렵다. 아마 이것이 당신의 문제일 수도 있다. 끈기가 부족하다면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진짜 문제는 소원 부족이다. 소원과 끈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삶은 끝없이 펼쳐지는 바다가 아니라 길가의 개천과 같아진다. 당신은 얕은 물에 사는 피라미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나는 당신이 삶의 얕은 물에서 나와 깊은 바다로 들어가도록 안내하고 싶다. 깊은 바다에는 장관을 이루는 광경을 볼 수가 있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뛰어나다. 그들은 목표에 집중하고 역동적이며 창조적이다. 그들의 에너지는 뜨겁게 불타오른다. 끈기가 있으면 당신 내면에 숨어있던 힘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끌어당김의 책 중에서도 굉장한 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